자, 우리 저번 시간에 싱크로너스 타이밍 다이어그램 설명하다가 말았어요. 계속 설명을 해봅시다. 싱크로너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버스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데이터가 있고 어드레스도 데이터라고 보니까 그리고 컨트롤 정보도 결국 다 데이터죠. 그러니까 컨트롤 시그널, 어드레스 시그널, 데이터 시그널 요 세 개가 모두 버스를 통해서 돌아다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뭐 CPU가 됐건, 램이 됐건, 롬이 됐건, 뭐 키보드가 됐건, 마우스가 됐건, 모니터가 됐건 이들 사이가 그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구조예요. 그런데 데이터들이 버스를 통해서 돌아다닐 때 그냥 막무가내로 가느냐가 아니고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그러니까 뭔가 시간을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타이밍을 맞춰서 보낸다 라는 게 싱크로너스 타이밍 다이어그램에 해당하는 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그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딘가에서 클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CPU가 하겠죠. 자, CPU가 클락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Tmega 168은 우리가 16MHz짜리 클락을 CPU가 사용을 해요. 그 CPU가 사용하는 16MHz짜리 클럭을 이용을 해서 진짜 시계야 시계. 시계를 이용해서 모든 그 정보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지금 보통 하이로 올라가는 순간 0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순간 요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CPU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딱 맞춰서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싱크로너스 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정보가 그러니까 주소 정보가 어드레스 버스 라인이겠죠? 어드레스 버스 라인을 통해서 데이터가 갈 때도 요렇게 요 올라가는 시점에 요 데이터, 요 올라가는 시점에 요 데이터, 요 올라가는 시점에 요 데이터가 의미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준비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는 준비 시간.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요 순간이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버스를 보낼 때 지금 내가 보낸 주소, 어드레스가 정말 의미 있는 정보다라는 의미가 바로 어드레스 이네이블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낸 어드레스가 진짜 쓸모 있는 정보야라고 하는 그거를 할 때도 실제 미리 이제 이걸 준비를 해놔요. 미리 하이를 띄워놔요. 하이를 띄워놓는데 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미리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이제 보낼 어드레스 정보가 여기에 있고. 이제 이거를 다음 타이밍 때, 요 타이밍 때, 뭐, 누군가한테 보내줘야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요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내는 게 진짜,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주소 정보야. 라는 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요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누군가 이 주소 정보가 필요한 애가, 이 정보가 진짜네? 라고 여기 이네이블을 읽고 오케이 그럼 이 정보가 진짜구나 딱 읽는 거예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읽을 때도 여기는 지금 다 0이었잖아요. 0이건 아무튼 뭐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시그널이었다가 요때 얘가 이제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요때 읽고 싶은 거야. 요때 읽고 싶은 건데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난 읽을 준비 됐어. 나 읽어야지. 그래서 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겠다고 했더니 요 순간에 지금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서부터 읽히는 거예요. 따닥따닥 읽히겠죠? 그러면 지금 데이터 버스에 들어있는 신호가 이거구나. 뭐 숫자구나. 뭐 글자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한다고요. 혹은 데이터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자, 미리 데이터 라인에다가 써놔요.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
요때 이제 나는 쓰고 싶은 거야. 쓰고 싶은 순간 전에 미리 데이터를 탁 해놔요. 뭐 이제 이진수니까 1001, 1111 뭐 이런 식으로 8비트, 8라인에 버스 라인에다가 1011, 뭐 0011 이렇게 데이터를 탁 써놓고 있다가 자, 그 데이터를 이제 쓰세요라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나서 요 타이밍이 탁 되는 순간에 그 데이터를 내가 원했던 요 버스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어딘가에다가 쓰는 거예요. 뭐 램에다가 쓸 수도 있고 롬에 쓸 수도 있고 CPU에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요렇게 모든 어떤 그 읽고 쓰고 제어 명령을 주고 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떤 이런 주어진 시간에 딱딱딱딱 맞춰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싱크로너스라는 거였고, 자 오늘은 이제 어싱크로너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싱크로너스는 싱크로너스의 반대예요. 앞에 어가 붙으면 반대죠. 싱크로너스의 반대. 그러니까 동기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클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클락이 없고 그냥 보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내. 받고 싶을 때 마음대로 받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딱딱 정해진 시간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때 준비되면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지금 만약에 여기 데이터를 보내는 뭐 어드레스를 보냈네요. 어드레스를 보냈는데 교수님 이 어드레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만약에 그냥 일부러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싱크로너스일 경우에는 이게 1이 몇 개인지 여기서부터 모르는 거야. 이게 1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0, 1, 0, 1, 0, 0, 0, 0. 이게 데이터가 애매해지는 거야. 요런 부분에서. 특히 여기서도 좀 1이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딱 봐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싱크로너스일 경우에는 미리 또 약속을 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신호는 폭을 얼마로 해서 보낼게. 받을 때도 읽을 때도 너는 그 폭이 얼마라고 가정하고 읽어 라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요.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약속. 우리나라 좀 어려운 말로는 규약. 영어로는 프로토콜이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나는 데이터를 보낼 때 항상 요 간격을 요 정도 간격으로 무조건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간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걸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내는 사람도 알아서 그 간격에 맞춰서 보내면 되고 중간에 클락이 없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읽으면 좀 덜 헷갈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예요? 클락 신호를 CPU가 안 줘도 되니까 선이 하나 덜 가요. 그게 이점이야. 단점은 이렇게 해도 통신이 깨져요. 잘못돼요. 약간의 어떤 그 정확한 타이밍이 안 가기 때문에 약간 깨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는 조금 단순해지는 대신에 깨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개요할 때 간단하게 했었어요. 뭐 오늘도 그렇게 뭐 자세하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상식선에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메모리를 인터널과 익스터널로 나눌 수 있어요. 내부에 있는 메모리하고 외부에 있는 메모리.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ATmega 128 요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CPU,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는 내부에 메모리가 벌써 있습니다. 이 내부에 램에 해당하는 것과 롬에 해당하는 게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외부에다가 추가적인 메모리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럼 메모리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인터널 메모리는 이 칩 안에 있는 거를 인터널 메모리라고 부르고 칩 밖에 내가 확장적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다는 거를 익스터널 메모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방법은 롬과 램으로 나누는 거예요. 롬의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리드 온리 메모리. 그래서 ROM 해서 롬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읽기만 할 수 있는 메모리다. 응? 읽기만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 롬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정말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뭔가 롬을 사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 읽을 수밖에 없었어. 이 안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처음에 나올 때, 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상태로 여러분한테 판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걸 사갖고 딱 꼽으면 무조건 거기 적혀 있는 대로만 쓸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지금으로 치면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영화 DVD로 영화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응? 없어? 여러분 집에 DVD 없지 이제. 응. 엑스박스나 저 플레이스테이션 있으면 그게 DVD 플레이어도 되긴 해, 그렇지? 아무튼 그 DVD를 봅시다. 혹은 CD, 음악 CD. 음악 CD는 샀을 수도 있잖아. 요즘 거의 안 사긴 하지만. CD 이런 건 뭐예요? 공장에서 나올 때 뭐 누구 CD 딱 사면 그냥 그대로 이거 뭐 여러분 쓸 수 없잖아. 그대로 그거잖아. 그런 스타일이야. 그게 롬이야.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얘랑 롬이랑 램이랑 반대가 아니야. 얘는 랜덤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ESS 메모리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 때나 랜덤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메모리다. 아무 때나 어디든 내가 가갖고 읽어올 수 있는 메모리다. 접근할 수 있다. 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액세스가 접근이니까 읽을 수도 있고 뭐 저기 쓸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 개념은 아니에요. 롬하고 램. 그렇지만 보통 메모리를 롬하고 램으로도 나눠요. 그래서 롬은 보통 처음의 개념일 때는 그냥 써져 있기만 했었어.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그냥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CD나 DVD 딱 사면 그 뭐야? 그냥 거기 정해져 있는 그거대로 그냥 뭐 플레이 누르면 그냥 거기 저장되어 있는 영화가 나오든가 음악이 그냥 나오는 그냥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게 음악이랑 영화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공장에서 그걸 넣어서 여러분한테 판 거고 그걸 여기다 넣으면 그냥 그대로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재생될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다가 처음에 그렇게 롬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개념이 만들어졌다가 그래도 한 번은 쓰게 해줘야지. 응? 그렇게 만들어진 게 프로그래머블 롬인 거예요. P가 프로그래머블의 P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번은 처음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롬인데 빈 채로 팔아요. 그럼 여러분은 사갖고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짜갖고 한 번은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 끝. 한 번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실수했어.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게 P롬이었어. 오케이? 그것도 너무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erasable programmable 롬이 나온 거야. 그럼 뭐지? 지울 수도 있는 거야. 지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롬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 지우는 거를 자외선으로 지웠어요. 이거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UV를 이용해서 진짜 자외선 여러분 저기 우리 식당 가면 그 컵 살균하는 그 자외선 나 예전에 대학원 때는 그래서 그 전작과 연구실에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게 있었다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피롬을 넣어놓고요 자외선을 탁 켜요. 그러면 지워져요. 프로그램 전기적인 그 소자가 자외선을 쬐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지워져. 너무 웃기지 않아? 그리고 쓸 때는 전기로 또 가해서 쓰는 거야. 되게 웃겼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이건 아니다. 응? 그래서 바꾼 게 뭐예요? 중간에 한 단계 더 거치죠. EEP롬이라는 게 EEP롬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지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EP롬 여기까지 똑같은데 지울 수 있어. Erasable, Programmable, ROM이야. 그런데 Electrically, 즉 전기로 지우고 전기로 쓸 수 있는 롬, 이 EEP롬인 거예요. EEP롬이 지금 우리 ATmega 128에는 EEP롬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EEP롬이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장점인 거야.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EEP롬 왜 중요한지. 그 다음이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ATmega 128에는 두 가지 롬이 있어요. 롬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EEP 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우리 ATmega 128에는 있어요. 오케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 각각이 무슨 의미냐면 플래시는 주로 여기에 프로그램을 담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 저장. 여러분이 이번 학기 내내 프로그램을 짜갖고 C로 짜갖고 컴파일을 돌려갖고 헥사로 만든 다음에 이걸 다운로드를 하거든요. 다운로드를 하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플래시 메모리로 들어가요. ATmega 128 내부에 있는 인터널 메모리 안에 인터널 메모리인 플래시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오케이?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껐다 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럼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무조건 내가 전기를 꺼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다시 전기를 켜면 전원을 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실행이 돼요. 오케이? EEP롬도 전기를 끄거나 켜거나 해도 이 안에 이 EEP롬 안에 쓰여져 있는 전기적으로 일렉트리컬리 프로그래머블 된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데이터를 저장해요. 데이터를 저장해. 주로 어떤 데이터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데이터. 이런 거죠. 여러분 알람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알람 시계. 여러분 집에 시계 있죠. 시계. 시계 있는데 좀 후진 시계는 여러분 저 벽걸이 시계 같은 거 갑자기 중간에 배터리 갈아야 되겠네? 그래서 배터리를 탁 뽑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시계 배터리 뽑으면 어떻게 되죠? 다 리셋되죠. 즉 시간, 날짜, 알람 설정 다 0이 돼 버리죠. 그거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어디 저장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전기를 딱 끄는 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전기를 주면 시계는 바뀌죠. 그 다음부터 00시 00분부터 1초, 2초, 3초 그러다가 60초 되면 1분 올라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를 바꿔라 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인 거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알람 세팅한 거 있잖아요. 6시 35분에 알람을 울려라 라고 해놓은 거. 그건 프로그램은 아니지. 그건 내가 수시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이 나는 60분을 1시간으로 하지 않고 70분을 1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그렇게 시계가 갔으면 좋겠어. 그건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건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알람 설정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기다 저장하면 돼요. EEP롬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를 꺼도 알람 설정된 그 값, 6시 35분에 알람을 울려라라고 하는 데이터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고 다시 켜도 알람 설정이 살아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통 집에 있는 좀 싼 알람 시계는 그게 없죠. EEP롬 같은 게 없죠. 그래서 다 날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좀 고급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껐다 켜도 거기 세팅되어 있는 거 다 살아있죠. 개인정보나 모든 게 살아있죠. 그런 것들은 다 EEP롬 같은 저장 장치에 내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되게 좋은 거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 ATmega 128이 싸구려 8비트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다. 너무 좋은 거지. 이거 쓰는 거 이번 학기 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램이 있는데 램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D램과 S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D램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죠? 이건 뭐 국민 상식이지. 그치? 채팅창에 쳐봐요.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 있으면 내가 알려줘야 돼. 응? 전 세계에서 D램을 제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아무도 답변을 안 하냐? 그래. 이뻐라.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 1등한 친구 일바가 누구야? 승우 학생. 마음에 쏙 들어. 그쵸? 주영 학생도 2등 했고 민균 학생도 3등 했어. 그 외에도 많은 학생이 답변을 줬네요. 삼성 반도체가 D램은 1등이에요. 그런데 S램이라고 옆에 있죠? S램은 누가 1등일까? S램은 삼성전자가 1등 아니야. 여러분. 오케이? 삼성전자는 D램만 1등이에요. 알겠죠? 나도 이번에 알았어. 나도 당연히 S램도 1등 아니야? 그랬는데 S램은 1등 아니더라고. 다른 회사들이 많이 하더라고. 자, D램은 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다이나믹 램이고요. S램은 스태틱 램이에요. 이 둘은 전기를 끄면 다 지워져요. 마치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분 프로그램 짜다가 세이브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세이브를 탁 누르면 걔는 여러분이 작업했던 문서는 이런 플래시랑 EEPROM 같은 지워지지 않는, 전기를 꺼도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 켜고 워드 아래 한글이든 워드 문서든 파워포인트든 거기서 작업하잖아요. 그건 램에서 작업한 거야. 램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이브 저장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서를 닫거나 여러분 컴퓨터를 꺼버리면 데이터 날아가죠. 그럼 완전 멘붕이죠. 여러분 리포트 쓰다가 저장 안 하고, 그쵸? 그게 바로 램인 거야. 전기를 끄면 지워지는 아이가 램이야. 근데 이 램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 CPU가 계산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뭔가 할 때, 작업할 때 필요한 저장 공간인 거예요. 메모리 공간. 그래서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부팅을 딱 하잖아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은 롬 같은 데다 저장돼 있었던 거야. 플래시나 이런 데다 저장돼 있었던 거죠. 그거를 불러와요. 부팅하면. 불러와서 어디다 놔요? 램에다가 올려놔요. 왜냐면 램이 빠르니까. 램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뭐 저장을 하거나 하면 여기서 만들어졌던 램에서 만들어졌던 데이터들이 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럼 거기는 꺼도 안 지워지니까. 오케이? 항상 그런 구조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램인데, 램이 이제 두 가지 똑같이 전원 끄면 다 지워지는데, 특이하게 D램은 이름은 다이나믹 램이잖아. 멋있잖아. 다이나믹 램. 이거는 스태틱 램. 뭔가 가만히 정적인 것 같지 않아요? 다이나믹 램은 뭔가 움직이고, 안 좋은 의미의 다이나믹이야. 스태틱은 좋은 의미의 스태틱이야.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맞죠?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오네요. 다음 장에 나오네요. 그렇게 램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또 다른 분류 체계로 나누면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와 버추얼 메모리라고 또 나누기도 해요. 이거는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램을 봅시다. 램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램의 의미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 써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내 이름을 이렇게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내 맘대로 할 수 이런 식으로 그 저장 공간이 주소별로 뭐 여기 135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메모리 안에. 예전에는 이걸 읽을 때 순서대로 읽었어. 마치 테이프 레코드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테이프. 음악 테이프.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중간에 건너뛰지 못하죠. 첫 번째 곡 듣고 나야 두 번째 곡 듣지.
두 번째 곡을 듣고 나야 세 번째 곡을 듣고, 다섯 번째 곡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번째 곡까지 들어. 물론 패스트 포워드 하면 되긴 하지만 패스트 포워드도 결국 앞에서부터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서 다섯 번째 곡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 반대 의미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모든 데이터를 자기 테이프에다 저장을 했었거든요. 옛날 얘기지, 여러분. 영화도 지금도 이렇게 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감아서 쓰잖아. 그러니까 옛날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말의 뜻은 그 테이프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의 반대 의미로 램은 그거가 아닌 거는 다 램입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에 와서는 누가 이 테이프를 씁니까? 그래서 의미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그 자기 테이프의 반대지만 지금 모든 게 다 마음대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뭐 램이 됐건 롬이 됐건 뭐 플래시가 됐건 DDR 메모리가 됐건 뭐 모든 게 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테이프 안 쓰니까. 그렇지만 옛날부터 써왔던 단어라서 그냥 계속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가 미스네임드, 이름 잘못 썼어. 그러니까 왜? 모든 반도체 메모리는 다 랜덤 액세스야. 옛날 테이프 아닌 건 다 랜덤 액세스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교수님 그러면 뭐 용어를 다시 또 사람들이 또 귀찮아요. 게을러 갖고 또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램은 전원 끄면 지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읽고 쓰고 되고요. 요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된 거죠. 볼레틸,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휘발성. 그러니까 뭐냐면 전원을 끄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날아가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시 저장 창고 용어로밖에 못 써요. 그리고 램은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그랬죠? SRAM과 DRAM이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요. 램의 종류를 두 가지 DRAM과 SRAM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이나믹 램과 SRAM 둘 다 휘발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으면 전기를 계속 줘야 돼요. 결국 전원을 계속 켜고 있어야지 램에 있는 게 안 날아가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해. 워드에서 문서 작업했어. 그 문서를 저장하기 전에는 저장 안 하고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컴퓨터를 안 끄면 되죠? 컴퓨터를 안 끄면 계속 거기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저장하지 않고 세이브 안 하고, 그치? 세이브 안 하고 그냥 전원을 딱 꺼버리면 그 램에 있던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잖아. 휘발. 그런 의미예요. 자, D램과 S램을 이제 설명하는데 여러분 느낌으로는 D램이 비싼 거 같잖아. 왜? 이름이 다이나믹이잖아. S램은 스태틱. 뭔가 정적인 거잖아. 이건 동적이란 뜻이고요. 이건 정적인데요. 얘가 훨씬 비싸요. S램이 비싸다는 표시로 이렇게 하고요. D램은 싸다는 표시로 이거 달러 하나 써요. 오케이? 비교를 해봅시다. S램은 이거 이제 여러분 10년 전 얘기야.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가격이 훨씬 싸졌을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보세요. 10년 전에 S램은 6,000달러 정도였어요. 1기가당. D램은 1기가당 60달러였어요. 즉 100분의 1 가격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D램은 더 싸지고 S램도 많이 싸져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S램이 비싸요. S램이 비싼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만들기 힘드니까. 그럼 D램이 싼 이유는 만들기 쉬우니까. 그래서 D램은 어떻게 만드냐면 엄청 간단해요. 트랜지스터 하나랑 캐패시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엄청 간단하지. 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D램 치면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구조. 그 반도체 여러분 설계에서 이거 배우죠.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니까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가격이 싸고 구조가 간단하니까 더 많이 만들 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적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집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같은 공간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적도가 높다. 집적도가 높다. 이런 표현 써요.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D램이 싸고 만들기도 쉽고 조그만하고 해서 막 집어넣어갖고 엄청 큰 단위를 만들어요. D램으로. 오케이? 그래서 쓰는 거고요. 대신 얘가 단점이 있겠지. 항상 장점이 있으면 가격이 싼 게 장점이긴 한데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 얘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전기를 주고 있어도 얘는 데이터가 날아가. 휘발해. 너무 웃기지 않아? 전기를 주고 있는데도 얘는 날아가. 슬금슬금. 캐패시터를 통해서 새 나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를 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얘한테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시켜 놔도 얘는 1이었던 게 점점 스물스물 전기처럼 이렇게 새 나가요. 그래서 없어져. 어느 순간 0이 돼버려. 1을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문서를 쳐서 화면에 띄워놨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한 1시간쯤 지나니까 글자가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랑 비슷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 중간에 한 번씩 다시 한 번 넣어줘야 돼. 그게 리프레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이거. 그쵸? 그러면 S램은 복잡해요. 플립플랍으로 만듭니다. 이거 논리회로에서 배웠죠. 플립플랍은 저 트랜지스터도 많이 필요하죠. 트랜지스터 여러 개를 모아서 플립플랍을 만들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S램은 트랜지스터가 더 많이 필요하지. 즉 4개에서 6개 정도 필요하죠. 얘는 저 트랜지스터 하나에 캐패시터 하나면 되니까 간단했는데 얘는 트랜지스터 4개에서 6개씩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싸고 얘가 사이즈도 크죠. 같은 한 비트를 구현할 때 사이즈가 더 크죠. 그러니까 더 이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대신 뭐가 있어요? 장점이 항상 존재해요. 뭐야? 얘는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빨라요. D램보다 더 빨라요. S램이 훨씬 빨라. 요 밑에 보세요. S램은 뭔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썼던 거를 읽을 때 1.5 나노세크만 필요한데 D램은 40 나노세크가 필요해요. 즉 20 몇 배가 더 느려. D램이. S램이 20 몇 배 더 빨라요. 너무 좋잖아. 대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지. 그러니까 S램은 빠르고 그리고 전기를 주고 있는 한 계속 걔는 저장을 하고 있어. 너무 좋은 장점이죠. D램은 가만히 있어도 데이터가 스물스물 날아가 없어지고요. 느려요. 쓰고 읽는데 느려요. 그런데 장점은 가격이 싸고 만들기도 쉽고 집적하기가 좋아요. 이 D램의 강자는 삼성이고 S램의 강자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조금씩 다 잘해요. 뭐 절대 강자가 아직 없는 것 같아. 근데 D램은 절대 강자가 삼성이 절대 강자라서 그게 있죠. 그래서 S램은 빠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다들 쓰고 싶어 해. 근데 비싸. 그래서 못 써. 그런 느낌이야. D램은 그냥 싸니까 막 써. 그런 느낌이야. S램은 정말 빠른 속도가 중요한 캐시 메모리 같은 데다가만 쓰고 딴 데는 못 써요. 비싸갖고. 자, 그런데 D램이 그래서 오케이 뭐 느렸어. D램은 느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뭐 걔 성능 향상 안 할 거냐? D램을 만드는 회사, 삼성이 됐건 뭐 SK 하이닉스가 됐건 뭐 다른 마이크로일렉 뭐 아무튼 다른 많은 회사, D램 회사들이 가만히 있냐? 아니거든요.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D램의 속도를 향상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D램인데 싱크로너스 D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D램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클락을 안 줘도 그냥 가만히 아까 어싱크로너스 램인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클락을 줘서 그러니까 클락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D램에다가 여기 이렇게 D램이 있고
D램에 그냥 D램인데 여기다 클락 신호를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게, 여기다가 외부에서 클락을 줄 수 있게, 클락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램이 SD램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클락을 CPU가 주면, CPU가 클락을 탁 주고 여기서 데이터를 버스로 읽으면 CPU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뭐예요? CPU가 데이터가 언제 준비가 됐는지, 혹은 언제 읽으면 되는지, 언제 쓰면 되는지를 CPU가 결정하잖아. 왜? CPU가 클락을 통해서 D램을 컨트롤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속도를 향상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D램의 단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이 그 클락을 통해서 조금 향상을 시킨 거야. 오케이? 그게 SD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성능을 더 향상시킨 게 보통 클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그랬죠. 올라가는 클락에서 보통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데 이거를 내려오는 클락에도, 내려오는 엣지,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 이 엣지 두 번의 결국 엣지에서 모든 타이밍을 결정하면 되니까 요렇게 했더니 같은 클락으로 두 번 읽었다 읽고 아까는 읽고 두 배로 빨라졌죠. 그게 바로 DDR인 거야. 이게 더블 데이터 레이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램이 뭐예요? DDR4 4세대 DDR4, 그러니까 보통 그냥 DDR4 램이라고 부르는데 원칙적으로는 DDR4 SD램인 거지. 풀네임은 전체 너무 길잖아. 그래서 DDR4 쓰고, 최근에 인텔 12세대 알더레이크인가요? 알더레이크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CPU가 12900K, 12700K, 12600K, 요게 지금 DDR5 메모리 5세대 메모리를 지원을 하죠.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뭐 800메가인가? 초당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D램이야, 여러분. 컴퓨터에 쓰고 있는 건 다 D램이야. SRAM은 CPU 안에 들어있어요, 보통. CPU 안에. 왜냐면 너무 빠른 속도를 지원하니까. 아무리 내가 뭐 DDR5니, DDR4니, 뭐 아무리 용을 써도 SRAM은 못 따라가, 여전히. 알겠죠? 그래서 CPU 안에 보통 SRAM을 아예 넣어서 CPU 만드는 회사에서 넣어서 팔고, D램은 속도를 막 해서 보통 밖에다가 써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보면 외부에다가 꼽는 메모리 있잖아? 메모리 스틱? 그게 다 DDR SD램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SD램은 버스트 모드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우룩 읽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클락 타이밍마다 이때마다 하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 보내기 시작해. 그냥 보내. 너 준비된 거 다 보내. 그냥 8비트 한 번에 보내. 뭐 4비트 보내. 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라. 이게 버스트 모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얘가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커맨드가 요쯤 요 라이징 타이밍에서 자, 나 읽을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준비를 해야지 얘가. D램은 좀 느리잖아. 좀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됐습니다. 데이터 보낼게요. 4비트를 한 번에 확 보내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버스트 모드고요. 기다리는 레이턴시가 2 사이클, 지금 2클락 지나갔죠? 요 클락하고 요 클락, 2클락이 지나간 거고, 버스트를 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4개씩 보냈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타이밍에 데이터를 보냈죠? 그게 사란치예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요. 자, 이제 롬, 아까 설명했던 롬인데요. 뭐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게 옛날에 이거였어. 이거 여러분 여기 보여? 반도체인데 위에 여기 구멍 뚫려 있어요. 유리창이야, 유리창. 여기 보여? 반도체야.
뭐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자외선을 쐬면 지워져요. 되게 신기하지? 여기다가 UV를 탁 씌우잖아? 삐삐삐삐삐. 이렇게 쐬잖아? 이렇게. 빛을? 이렇게, 이게 좀 맞겠다. 빛을 쫙 쬐면 이 안에 있던 프로그램이 지워져. 되게 웃기지? 그럼 어떻게 해? 왜냐면 태양이, 여러분 이런 지금 공간에 자외선이 돌아다니잖아요. 왜? 태양이 자외선을 쏘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면 자외선이 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지우고 나서, 프로그램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빛이 안 들어가게? 여기다가 테이프로 막아. 응? 프로그램 다 쓰고 나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요. 지워지지 말라고. 이게 웃겼어. 완전 예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진짜. 여러분, 요즘 이런 거 볼 일이 없어요. 자, 얘기한 대로 처음에 롬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였어. CD 같은 느낌이었어. 음악 CD 같은. 그러다가, 그러니까 매니팩처러가 처음에 롬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알아서 넣어갖고 그냥 팔았다고. 그러다가 한 번은 쓸 수 있게 만든 게 P롬. 그러다가 지워지게 만든 게 EP롬. 근데 이때는 자외선으로. 그러다가 전기로 지울 수 있고 전기로 쓸 수 있게 한 게 EP롬. 그러다가 이거는 빨라요. 이 롬 중에서는 얘가 제일 빠른 거야.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나왔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AT메가 128에는 있어요. 또 설명했던 거 또 나오니까 중복 설명이다.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차이점. EEP롬과 플래시의 장단점이,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는 게 뭐냐면, 플래시는 지울 때 페이지 단위로 지워요. 그러니까 하나씩 못 지워. 한 바이트 지워야지, 두 바이트 지워야지, 이렇게 못해. 한 번에 지우려면 다 지워야 돼.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용으로 써요. 프로그램은 보통 여러분 하나 고치고 나서 이게 이거 타이핑 치다가 다운로드 했는데 이거 좀 잘못했네? 좀 고치고 하면 다시 플래시 메모리를 다시 다 지워. 그리고 다시 써. 그런데 이 피롬은 아까 내가 6시 45분 저장했다라고 했죠. 알람시계? 근데 내가 6시 45분이 아니라 6시 35분인데 숫자 하나 틀렸네. 그러면 싹 지우는 게 아니라 그 4자만 싹 지우고 3으로 싹 바꿔줄 수 있어요. 그게 EEP롬이야. 그러니까 뭐야? EEP롬이 당연히 좋지. 좋은데 비싸잖아 항상. 좋은 건 항상 비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은 이걸로. 그래서 이건 보통 플래시 메모리는 용량이 많아요. 커요. 왜? 싸니까 막 줘. 근데 EEP롬은 보통 안 줘요. 비싸서. 근데 한 매니팩처러는 EEP롬 조금 껴줘. 되게 조금 줘요. 우리 AT메가 128 되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어디요? 있는 게. 그치? 자, 이거 예전에 중간고사로 냈었던 얘기인데요. 폰 노이만 그 박사의 구조, 그죠? 메모리하고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CPU가 있고 버스로 연결돼서 한다. 즉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 그게 바틀렉이에요. 바틀렉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병 이거죠. 이런 식으로 된 병이 있는데요. 진짜 그림 못 그리네요.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이만큼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만약에 따라낸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따라낸다고 할 때 뭐가 문제? 이거 확 보면 안 나오지. 물이 빨리 안 나오지.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병목이 좁아서 그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물을 담아 놓는 컵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쳐보세요. 이거를 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확 물이 그냥 쏟아지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건 보면 잘 안 나오지. 그 이유는 병의 목이 좁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할 때 고향 내려가는 귀경길에 무슨 어디 서울 톨게이트의 병목 현상 때문에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병목이에요. 바틀, 넥, 목. 그래서 병목 현상이야. 이렇게 너무 직역을 쉽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폰 노이만 박사님의 그 구조의 병목 구조는 뭐가 문제냐? 바로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CPU가 있는데 여기가 데이터 버스로 연결돼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됐건 데이터가 됐건 요 길로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병목이 생긴 거야. 여기에 좁은 통로에 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큰일 났다. 그게 바로 아까 설명 안 했던 캐시 메모리인 거예요. 캐시 메모리는 바로 이 중간에다가 캐시 메모리를 탁 넣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캐시 메모리를 하는 거야. 뭐냐면 CPU가 그러니까 CPU가 뭔가 뭐 보내려고만 하면 지금 뭐 너무 느린 거야. 뭐가 느려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내갖고 여기다가 뭐 쓸 거 아니야. 01, 01, 0000 이거 쓰는데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CPU는 계산을 엄청 빠르다라고 그랬잖아요. 계산 엄청 빠르게 해갖고 야, 나 지금 계산 다 끝났어. 첫 번째 계산 끝났어. 그 결과 너 가져가. 라고 메모리에다가 탁 쓰려고 했더니 거기에 지금 쓰고 있어. 쓰는 거는 계산은 막 0.1초 만에 끝났는데 쓰는데 1초 걸려. 그럼 어떡해? 나 벌써 다음 거 계산도 했어. 벌써 야, 나 다음 거도 끝났고 뭐 나 한 10번째까지 계산 다 끝났는데 얘 지금 첫 번째 쓰고 있어. 문제야. 어떡해? 그래서 계산 결과를 미리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야. 캐시에다가 써놔요. 써놓고 나서 CPU는 계속 다른 일을 계속 진행을 해. 그러면 캐시에 써있던 거를 하나씩 천천히 메모리에다 옮겨 적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CPU는 계속 자기 속도를 내면서 쭉 갈 수 있고, 그쵸? 캐시 메모리에 있는, 물론 캐시가 많으면 좋죠. 캐시 메모리는 항상 많으면 좋은데, 아까 뭘로 만든다고요? SRAM으로. 비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많이 못 만들어. 캐시 메모리는 크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큰 CPU가, 캐시 메모리를 많이 갖고 있는 CPU가 좋은 CPU인 거긴 맞아요.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극명하게 이 캐시 메모리의 얘는 그 맥도날드에 가면 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 맥도날드 있잖아요. 나는 자주 가거든요. 맥도날드 가면 여러분 앞에 그 계산하는 그 카운터 있죠. 그리고 뒤에 만드는 사람 있죠. 햄버거 만드는 사람. 응? 그 중간에 캐시가 있어. 캐시. 중간에 렉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주문하는 카운터가 있고요. 이 뒤에 주방이 있어요. 이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중간에 캐비넷 같이 생긴 게 있어. 여러분 이번에 학교에 오면 이렇게 보세요. 양쪽으로 문이 열려요. 이게 캐시인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주문하잖아. 여기서 카운터에서 주문하면 주문은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그쵸? 요즘은 이제 다 이거 키오스크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저 햄버거 5개요. 계산 탁 하고 다음 사람. 저는 햄버거 2개요. 계산하고 다음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쪽은 되게 빨라. 그러니까 이쪽은 CPU인 거야. 그런데 만드는 쪽은 느려요. 그쵸? 10개 주문 한 번에 들어왔지만 계산도 한 번에 했고 근데 10개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리 햄버거 10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놓지. 여기다가 양쪽에 문이 있어요. 여기 서랍장 보면 양쪽 투명 문이야. 그래서 좀 많이 팔릴 것 같은 햄버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빅맥 같은 거는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거야. 점심시간 될 쯤 되면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계산 딱 하면 여기서 먼저 나온 거 꺼내서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캐시. 그래서 요즘 CPU는 다 캐시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CPU는 엄청 빠른데 메모리는 느려요. 물론 메모리 빠르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아무리 메모리가 빨라도 CPU의 속도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굉장히 빠른 캐시 메모리라는 거를 소용량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이쪽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 같은 걸 이렇게 써놔요. 써놓고 나고 얘는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야. CPU는 자기가 잘하는 뭐 계산,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뭐 오화, 뭐 낸드 뭐 이런 거를 막 하고 있고 계산 결과를 이쪽에다 막 넘겨놔요. 그러면 캐시는 그걸 다 받아놔요. 받아놓으면서 시간 될 때마다 여기다 메모리다 하나씩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보면 인텔에는요 이런 캐시 메모리가요 32KB 인스트럭션 프로그램을 위한 그 캐시 메모리가
32kB가 있고요. 데이터를 위한 캐시가 32kB가 있대요. 근데 이게 L1, L2, 저 L3가 있는데 이게 레벨이에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이 낮을수록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CPU에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점점 그 멀티코어가 되고 코어가 여러 개죠. 그러면 코어 하나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애는 L1, 레벨 1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대신 용량은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코어들이 여러 개가 뭉쳐갖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끼리 또 주고받을 수 있는 레벨 2 캐시 메모리가 또 있고, 걔는 용량은 조금 크지만 대신 느려. 그치? 그 다음에 전체 모든 CPU가 다 같이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L3 캐시 메모리. 여기 써 있죠. 올 코어가 쉐어할 수 있는 L3 메모리. 이거는 한 8MB 많죠? 아까 얘는 32kB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레벨 1, L1, L2, L3 캐시 메모리가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여러분, 우리 저기 AMD가 요즘 이런 걸 잘하죠. AMD가 캐시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많습니다. 인텔보다. 내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난 요즘 컴퓨터 다 AMD로 바꿨어. 그런데 최근에 엘더레이크 나오면서 좀 인텔이 좀 잘한 것 같은데 여전히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좀 실망하고 있지만 뭐 워낙 빠르니까 요즘 많이 빨라졌어요. 이번에 12세대 나오면서 인텔이 아주 이를 갈고 만든 것 같아. 많이 빨라졌어. 자, 인풋 아웃풋. 자, 프로그램드 IO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냐면 인풋하고 아웃풋은 장치잖아요. 외부의 장치 혹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CPU 입장에서 보면 그 내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통신을 위한 장치라든가 입출력을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번 학기에 배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는 키보드, 마우스, 뭐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이런 것들이 외부의 다른 장치로 돼서 그냥 뭐 USB나 이런 걸로 꼽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런 장치들 중에 많은 부분이 대부분 내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직접 다 컨트롤이 돼요. CPU에서. 그걸 이번 학기에 대부분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장치들의 상태가 어떤지 혹은 그 장치를 통해서 무슨 데이터를 읽을지 혹은 데이터를 쓸지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으로 가능해요. 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당연히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느려. 당연하지. 여러분이 CPU의 계산 속도만큼 빠르게 이 키보드를 누를 수 있어? 안 되잖아. 응? CPU의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세요. 5기가잖아요. 5기가. 그치? 그럼 10억 번인가요? 5기가면 50억 번인가요? 초당 50억 번인가? 키로가 1000번이고요. 메가가 100만이고요. 그쵸? 100만이고 메가 다음에 기가. 기가가 10억 번? 그쵸? 10억 번. 50억 번. 초당 50억 번의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요. 대부분 뭐 한 클락당 하나의 명령을 실행한다고 가정하면 초당 50억 번을 얘가 막 계산을 막 해. 오, 대단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키보드 아무리 눌러봐야 느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인풋 아웃풋 모듈 이런 애들은 CPU 입장에서 보면 CPU를 힘들게 하는 애야. 막 느리게 발목 잡고 있는 애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발목 잡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인터럽트라는 방법인데요. 인터럽트 방법. 그거 이제 우리 수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랑 IO가 CPU 입장에서 보면 느려. 아까도 뭐 메모리도 느려서 그거 속도 높이기 위해서 캐시도 쓰고 그래도 느려. IO는 말도 안 되게 느려. 그러면 CPU가 뭐 키보드에서 무슨 명령을 받아갖고 뭐 메모리에 쓰고 메모리에 있는 거 받아갖고 모니터에 보내고 이거를 CPU가 직접 다 하면 시간이 낭비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IO to IO, IO to 메모리, 메모리 to 메모리를 그냥 CPU랑 상관없이 인디펜던틀리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가 DMA예요. 근데 이러려면 DMA 컨트롤러,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DMA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긴 해요. 그 있으면 CPU한테 전혀 버든이 안 돼. 그러니까 부담을 안 줘. CPU한테 부담을 안 주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가 비싸.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없어요. 간단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 아까 IO를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메모리 맵트 IO라는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IO랑 메모리랑 구별 짓지 말자. 그냥 IO는 조금 느린 메모리일 뿐. IO도 메모리도 똑같이 취급하자. 즉 메모리도 주소가 있고 메모리랑 IO가 모두 주소가 있고 주소 다음에 데이터를 주면 이걸로 컨트롤할 수 있다. 주소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 컨트롤을 하자. 즉 주소, 어드레스를 위한 버스와 데이터를 위한 버스와 아까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컨트롤이겠죠? 컨트롤을 위한 버스를 메모리든 IO든 CPU든 다 연결을 해놓고 CPU 입장에서는 이게 메모리인지 이게 IO인지 구별 짓지 말고 그냥 주소대로 하자. 이러면 다 된다. 즉 보세요. 만약에 메모리의 주소가 100번지야. 100번지고 IO 중에 모니터 물론 아니죠. 모니터가 200번지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런 거지. 여기 200번지라고 되어 있네. 여기 200번지. 여기 300번지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어셈블리어 코드인데요. 뭔가 데이터를 옮겨라. AX에 저장되어 있는 걸 200번지로 옮겨라. 라는 데이터 그 명령 어셈블리어 명령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AX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200번지로 옮기는 거야. 그냥 쓰면 거야. 이 의미는 200번지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모니터가 아니고 키보드라고 합시다. 키보드라고 하면 3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AX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만 보면 이게 지금 메모리를 위한 건지 이게 IO, 키보드나 마우스를 위한 건지 전혀 구별이 안 되죠. 그냥 주소가 다를 뿐이야. 메모리는 주소가 얼마고 우리가 쓰고 있는 IO 장치는 또 주소가 얼마고 그 차이밖에 없지 모든 접근하는 방법, 쓰는 방법, 읽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모리 맵트 IO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 IO 맵트 IO예요. 그러니까 IO는 그냥 IO다. 야, 모니터는 모니터지. 무슨 모니터가 메모리랑 비슷한 주소 체계를 가질 필요 뭐 있냐. 그냥 IO는 IO로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IO를 따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느려요. 이건 별로야.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컨셉이 나와요. 아까 IO를 접근할 때 느리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장치들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죠. CPU의 어떤 그 시간을 엄청 낭비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일단 쉬운 방법부터 합시다. 자, 폴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풋 아웃풋 장치 같은 거를 폴링이 뭐죠? 의미가 여기 써 있지 않나요? 폴링을 여기 있잖아. 폴링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명부에 등록하다, 여론조사를 하다가 더 맞을 거야. 이번에 혹은 표를 얻다, 표를 던지다, 여론조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맞는 우리한테 더 맞는 의미 같아요. 폴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번에 대선이었죠. 대선할 때 보면 그 대선 앞서서 막 그 여론조사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론조사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뭐야? 누구한테 누구를 찍었습니까? 누구를 찍을 예정입니까?
그쵸?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계속 물어보는 거.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제일 좋은 여론조사, 100% 정확한 여론조사는 전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야. 전 국민한테 물어보면 100%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100%한테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선거지. 100%한테 못 물어보니까 응? 우리가 5,500만 명인가요? 5,500만 명 중에 선거 가능한 연령한테 물어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어떻게 해요? 표본으로 묻죠. 몇몇 사람들한테만 물어보죠. 뭐 전화 여론조사나 뭐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래 폴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폴링은 CPU가 프로세서라고 하는 CPU가 디바이스한테 이제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막 I/O 장치가 그러니까 이거 I/O 장치지. I/O 장치 뭐 혹은 메모리일 수도 있어. 메모리. 아무튼 여러 장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너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너 준비됐어? 너 뭐 쓸 거 있니? 내가 너 써도 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다 써요? while문 안에다가 써요. while문 1 이렇게 쓰면 뭐죠? 평생 물어본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첫 번째 1번에다 물어봐. IO1에다 물어봐. IO2에다 물어봐. 그 다음에 메모리한테 물어봐. 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CPU는 그럼 CPU 계산해야 되잖아. CPU 계산해야 되는데 얘한테 물어보고 끝났더니 다시 또 while문이니까 또 얘한테 물어보고 이거 뭐야? 계속 반복, 평생 반복이죠. 무한 루프죠. 이게 폴링이야. 이게 좋겠어요? 안 좋죠. CPU 입장에서는 나 지금 계산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물어보고 다니고 말이야. 이거 힘들잖아. 근데 이게 폴링이야. 프로그램 짜기 되게 쉬워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게 보통 여러분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렇게 짜죠. 아두이노 프롬 할 때 어떻게 짜요? 셋업 있고요. 밑에 루프 있잖아. 루프. 이 루프가 바로 루프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while문 아니야. while 1 이거잖아. 이게 같은 얘기잖아. 맞죠? 이건 이제 초기화죠. 이건 초기화고요. 그래서 아두이노의 루프야, 루프. 이 안에다가 이 안에서 동작하듯이 CPU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쓰라고 안 해요. 우리 가르치긴 해. 폴링을 가르쳐요. 폴링 방법이 쉬우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초할 때는 폴링으로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인터럽트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디바이스가 거꾸로 CPU한테 물어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CPU는 본인 할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while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쏘리. while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while문 안에는 그냥 CPU가 원래 하던 일을 하라고 해요. 뭐 CPU 계산하라고 그래요. 아까 이거 폴링이면 while문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계산을 만약에 CPU가 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지. IO1에다 물어보고 IO2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CPU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이거야. 그러니까 CPU 계산을 막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고 또 계산하고 이때쯤 가끔 한 번씩 계산해 볼 수 있어 CPU가. 그런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해하다는 의미잖아요. 인터럽트를 쓰면 CPU는 자기 계산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런데 만약에 IO1에서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를 불러요? 인터럽트를 거는 거야. CPU한테 야 잠깐만 인터럽트 방해하는 거잖아. 방해를 딱 걸어. 인터럽트를 걸어. 그러면 CPU가 막 자기 계산 열심히 하다가 뭐 중요한 일 있어? 뭔데?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디바이스가 먼저 인터럽트. 그러면 CPU가 너 뭐야? 왜? 그러면 나 이거 해야 돼. 그럼 알았어. 그거 해결해 줄게.
그래서 중간에 이걸 계산을 막 돌다가 중간에 갑자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걸로 가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아까 뭐 IO 1이 인터럽트를 걸면 인터럽트 IO 1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탁 튕겨져 나가요. 밖으로 나가. 이렇게 계산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게 급하다니까 이거 해결해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돌다가 잠깐 어디 갔다 다시 올라오면 뭐가 중요하죠? 프로그램 PC가 중요하겠지. 프로그램 카운터. 이래서 인터럽트랑 프로그램 카운터랑 딱 긴밀하게 연결되고 인터럽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이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폴링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while문에다가 디바이스 1 상태가 어때? 뭐 필요해? 얘 상태 필요해? 만약에 뭐가 필요해? 그러면 뭐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가 뭐 필요하니? 뭐 쓸까? 읽을까? 물어봐. 만약 뭐 필요해. 나 좀 뭐 쓰고 싶어. 그러면 그래 너 써.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CPU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CPU 할 일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 밀리죠. 그러니까 이거 안 좋지, 여러분. 그거잖아. 여러분 이게 공부야. 여러분 CPU가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공부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칩시다. 막 우리 저 마이크로 프로세서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야. 아니면 저기 이렇게 하는 거지. 하다가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전화해갖고 지금 뭐 배고파? 안 배고파? 알았어. 그리고 나서 좀 하다가 다시 또 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 건강 괜찮으세요? 또 괜찮아. 공부하다가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너 뭐 심심하냐? 안 심심하냐? 괜찮아? 그러면 나 또 하던 갈게.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계속. 너무 바보 같죠? 공부는 언제 해? 안 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인터럽트는 뭔가 방해하고 차단하고 회방 놓고 가로채기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CPU가 자기가 하던 일을 해요. 그러면 디바이스 쪽에서 리퀘스트를 해. 여기 이제 인터럽트 리퀘스트라고 IRQ라고 했는데 IRQ를 딱 해요. 나 중요한 일 있어. CPU야 너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 이걸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오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요. 알람을 맞춰놓은 거야. 혹은 카톡 같은 거. 전화 켜놓는 거. 그거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정말 중요한 카톡이면 여러분 보통 알람 설정 해놨을 테니까 카톡이 오면 그때 가서 쳐다보면 되죠.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카톡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해결해주고 나서 자기 할 일 하면 되지. 그런데 아까 폴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공부하다가 1분에 한 번씩 카톡을 확인하는 거야. 본인이. 알람 안 울렸는데 카톡 왔어? 안 했는데도 카톡 확인하고 공부하고 카톡 확인하고 공부하고 전화 왔는지 확인하고 공부하고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공부하고 이게 폴링이고 인터럽트는 공부 계속 하세요. 공부하다가 급한 일 있으면 카톡 하겠지.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겠지. 그치? 공부해. 중요한 것 때문에 카톡이 왔어. 그럼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지. 공부하다가 전화 오면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되지.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인생은 다 인터럽트로 지금 이렇게 구성돼서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인터럽트로 구성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쉬운 게 폴링이라서 그걸 가르치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초반에 그 폴링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냥 계속 인터럽트만 할 거거든요. 인터럽트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인터럽트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스커블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아까 인터럽트 리퀘스트. 요런 컨셉이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금방 내가 예를 들은 카톡,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뭐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고 뭐 요런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는 인터럽트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바로 이거죠. CPU는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메인 함수에 while문이 없잖아요. 뭐 while문 있어도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뭐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온 거야. 카톡이 리퀘스트를 한 거지. 카톡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리퀘스트 딱 오면 지금 하던 계산 딱 멈추죠. 3 더하기 y는 얼마 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왔어. 그럼 어떻게 급한 일이니까 카톡이 왔겠지. 그럼 하던 일을 잠깐 멈춰요. 멈추고 나면 뭐해? 그거 저기 계산한 중간 결과를 어디다 넣어놔야 되겠지. 어디다 넣느냐면 스택에다가 넣어요. 우리 설명 안 했지 메모리 할 때? 스택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요? 인터럽트 서비스 리퀘스트 누가 이제 이 인터럽트를 걸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는 방법이 인터럽트 벡터를 확인합니다. 테이블이야 테이블. 이 인터럽트 리퀘스트 0은 인터럽트 서비스 이건 0은 있잖아. 카톡 왔어? 그러면 확인하면 이름이 있잖아. 누가 김머시기가 카톡을 보낸 거구나. 적혀 있잖아. 명단이. 카톡 명단이. 그게 인터럽트 벡터야. 벡터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얘는 안 중요한 애인데. 카톡 무시. 아니면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카톡 리스트야. 명단이 이름이. 이게 되게 중요하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점프. 뭔가 일을 누르든지 읽든지 뭐 전화를 걸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점프 어디론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데로 여기 점프를 해요. 이걸 해야지 이거를. 카톡을 확인하고 이게 중요해. 그럼 열어서 읽어야지. 읽는 거야 여기서. 카톡 읽는 거야. 읽고 나서 다 이게 해결했어.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돌아와야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중간 계산 y 더하기 3은 얼마라고 어디다가 적어놨지? 바로 스택에다가 적어놓은 거잖아. 메모장에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걸 다시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계산했었지 라고 하는 건 어디다 저장해놔요?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저장해놓고 점프해서 딴 데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겠지. 원래대로. 원래 프로그램 카운터로 돌아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에 점프하기 전에 이 값도 스택에다 저장해놔야지. 그리고 나서 점프해서 막 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변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실행하려면 아까 스택에다 저장해놨던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터 원래 했던 그 주소도 다시 여기다가 불러갖고 순서대로 쭉 가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중요한 인터럽트 컨셉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인터럽트는 그냥 끝난 거예요.